자, 68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영모기지가 뭘 뜻하죠? 주택연금 제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주택연금 제도가 모기지로 전반대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모기지론하고 반대되는 방식이니까 영모기지론, 그냥 영모기지 또는 역저당, 모기지나 저당이 같은 말이니까요. 역저당, 뭐 역연금저당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 주택연금을 뜻하는 건데 이 주택연금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일반적으로 비소구행 대출이다. 그렇습니다. 1번이 옳은 질문이죠. 답이 1번인데요. 주택연금은 매 기간 생활자금을 계속 수령을 하는 거야. 수령을 계속 하다가 사망 시점에 가서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에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매각해가지고 그동안에 지급한 연금 금액을 회수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금을 지급받는 금액만큼 매달 갚아야 될 잔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잔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금융이나 원리연금은 일단 융자를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그걸 매달 상환해 가죠. 그럼 잔금이 계속 줄죠. 그러나 이 연금 모기지로는 모기지론하고 반대되는 방식이라니까. 대출을 우리가 일시불로 수령하는 게 아니고 생활비로 매달 나누어서 연금으로 받죠. 그리고 상환은 사망 시점에서 일시불로 주택을 매각해서 한꺼번에 상환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연금을 수령한 금액만큼 갚을 금액이 매달 증가해 가는 거죠. 똑같은 금액이, 그지?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지? 첫 달에는 갚을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 둘째 달은 요거까지 합쳐서 요만큼 갚아야지. 셋째 달을 갚으면 요거까지 합쳐서 또 요만큼 갚아야지. 그러니까 매기간 수령하는 연금 금액만큼 잔액이 계속 증가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사망 시점에서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주택연금제도에서 생존 기간 동안에 수령한 연금 금액이 담보주택을 처분했을 때 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부족분은 상속에게 청구를 못 하잖아요. 만약에 상속에게 청구를 했는데 상속이 안 갚아. 그럼 소를 제기하겠죠. 그래서 소송 제기해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소구금융이 되는 거지. 근데 상속일에는 상환을 청구를 못 하잖아요. 소를 구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비소구형 대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만 비소구금융이 아니고 주택연금도 똑같은 소를 구해서는 상환을 청구를 못 하니까 비소구형 대출입니다. 1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1번이 맞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이 왜 틀린가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가치 상승 공유형 대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요. 지분 참여 저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기본서에는 지분 참여 저당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용어가 지분 참여 저당이나 가치 상승 공유형 대출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지론 중에 그죠? 그 가치 상승을 이제 가치 상승을 서로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나눠 갖는 거지. 이게 뭐냐 이제. 자, 차입자가 5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요.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근데 대출 금액이 3억을 대출을 받고 연 이율을 5% 적용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시작. 근데 10년 동안 연 5% 같으면 이자 부담이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요 이자를 요 5%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1.5% 정도로 이율을 확 낮춰줘요. 금리를 1.5% 낮춰주는 대신에 차입자가 이자를 매달 적게 갚으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줄죠. 그죠? 근데 담보로 적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근데 담보로 이 5억짜리 부동산을 제공했는데 이게 이제 7억까지 상승했단 말이야. 가치가 7억까지 가격이 상승해서. 그럼 요 가격 상승이 이익이 생겼죠. 요 이익을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나눠 가지는 조건으로 대출 금리를 낮게 적용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자의 지분 상승 이익을 나눠 가진다.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 가치 상승 이익을 나눠 갖는다. 그래서 가치 상승 공유형 대출 또는 지분 참여 저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가 틀렸느냐? 가치 상승 공유형 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상승 일부분을 대출자가 사전 약정에 의해 차입자에게로 이전한다. 이 담보부동산은 차입자 겁니까? 대출자 겁니까? 차입자가 담보부동산을 제공해야지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담보를 제공합니까? 그러면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사전 약정에 의해 이전하기로 한다 이 말이야.
차입자의 가치 상승 이익을 대출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 조건으로 이율을 낮게 정하는 거, 이게 가치 상승 공유의 대출 또는 지분 참여 저당입니다. 의미를 알겠지? 왜 3번에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사 구조조정 있죠. 이 기업 구조조정 이체는 현물 출자나 자산 구성, 최저 자본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죠. 당연히 전부 다. 그러니까 리처는 자기 관리 리처든 위탁 관리 리처든 그다음에 자기 그 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전부 현물 출자는 불가능해요. 그죠? 설립 자본금은 현물 출자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립자는 현물 출자가 불가능하니까 현물 출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후 확보하는 자본금이 있죠. 기업 구조조정에서는 50억이잖아. 그죠? 그 최저 자본,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인데 그는 현물 출자가 불가능하고 최저 자본금이 6개월 내에 50억을 확보해야 되죠. 그 50억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죠. 그 현물 출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구성 규정도 있어요. 원래 리처는 자기 관리 리처는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하고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또는 현금 등으로 구성을 해야 돼. 근데 부동산 전문 투자했으니까 부동산에만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유가증권이나 현금에도 10%를 투자해가지고 부동산과 현금을 합친 비율이 80% 이상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산 구성 비율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처럼 이거 유가증권 외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에만 70% 이상을 투자해라. 이 규정 당연히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에 70%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구성 규정도 있죠. 또 최저 자본금도 제한하고 있죠. 최저 자본금이 뭐야? 5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잖아. 등록 후 6개월 내에. 그죠? 그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게 아니고. 그죠? 세 가지에 대한 규정이 전부 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채금융은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해 온다. 그러면 부채금융이고 지분권 또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해 오면 지분금융이 되죠. 근데 신디케이트라든가 조인트 벤처, 리처는 대표적인 지분금융이죠.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지분금융이고 MBS나 ABS가 대표적인 부채금융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MBS는 부채금융이 맞습니다. 근데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에 해당하죠. 그래서 4번도 틀려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공적 보증 형태의 영모기지 제도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은 시행 중에 있어요. 이거는 시행하지만 산지연금은 아직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연금이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생존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매달 받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망 시점에서 주택을 처분해 갖고 채무를 변제하는 거다. 그지? 그럼 농지연금은 뭐냐? 농업인이 그러니까 그 농촌사에서 전답가순을 우리가 농지를 하는 거죠. 농지를 담보로 정해. 농지 전답가순을 담보로 정하고 생활자금을 매달 수령해서 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농부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그죠? 저 농업인이 사망하는 시점에서 농지를 매각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급한 생활자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회수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연금하고 똑같은 제도입니다. 다만 담보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고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거는 아직 시행하지 않아요. 산지연금은 지금 법안만 마련 중에 있고 아직 실시되지 않습니다. 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어요. 시행을 안 하고 있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적 모기지는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 두 개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왜 유심히 봐야 되느냐? 이것도 올해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예요. 감정평가사 4월달에 출제된 기출 문제인데 출제위원이 똑같으신 분이니까 똑같이도 나올 수도 있겠지. 뭐 변형된 형태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죠? 시험에 등록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2번 지문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2번을 찍어서 만약에 틀렸으면 이해는 한다. 3번, 4번, 5번은 찍으면 안 됩니다. 5번 지문도 저번에 한번 내가 수업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농지연금하고 주택연금 비교를 하면서 주택연금하고 똑같은 건데 이 농지연금은 시행 중이지만 산지연금은 아직 실시되지 않는다. 나중에 핵심 백성 문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가서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얘기도 해줬어요. 자, 69번에 옳은 거. 1번은 이제 그 원리금의 합계가 매기 동일하면 이거는 원금균등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만.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의 합계가 매기 일정하죠. 근데 원금 균등은 원리금 합계가 어떻죠? 감소해 가잖아. 그죠?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은 점점 감소하는 구조를 보인다. 그래서 원금 균등은 체감식 상한이란단 말이야. 원리금이 감소하니까 체감식 상한. 그리고 원금 균등한 원리금이 일정하니까 균등 상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금의 합계가 매기 동일한 거는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이제 매기간 상한은 원리금이 일정해요. 그죠? 매기간 상한은 원리금은 일정한데 요 일정한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초기에는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 이자가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죠? 왜 후기로 갈수록 이자가 감소합니까? 그렇지. 원금을 갚아기 때문이죠.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는 항상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한단 말이야. 근데 이 원금을 갚으면 잔금이 계속 줄어들거든. 근데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은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방식이죠. 그래서 고정금리를 곱해서 이자를 구하기 때문에 이 잔금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초기가 많고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고, 그죠? 3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대출 채권 둘에 있어. 그러니까 평균 회수 기간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보다 작고 길고가 없어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방식은 평균 회수 기간은 동일하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일정하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원리금은 균등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근데 원금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이자는 초기가 많고 후기로 할수록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지? 요게 이제 원금 균등이라. 근데 만약에 둘 다 그죠? 둘 다 대출 조건이 자 1억을 융자받아 가지고 1억을 융자받아서 10년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빚는데 매월 상환한단 말이야. 매월 상환하고 그리고 연이율이 4%라고 치잔 말이야. 그럼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기간은 총 몇 개월 걸립니까? 120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원리금을 총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회수 기간이 그죠? 원금 균등도 120개월 동안 원리금이 다 회수가 되겠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도 120개월이야. 그러니까 평균 회수 기간은 똑같이 융자 조건도 똑같고 금리도 똑같고 상환 기간도 똑같으면 120개월 동안 똑같이 원리금이 회수되는 거지. 이거는 뭐 80개월 만에 원리금이 다 회수되고 요거는 뭐 130개월 걸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죠. 회수 기간은 120개월로 똑같은 겁니다. 다만 초기에 회수되는 금액은 원금 균등이 더 크죠. 그죠? 원리금 균등보다는 초기에는 상환할 금액이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회수되는 금액은 원금 균등이 더 크지만 전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똑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융자 조건이 같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대출 채권 둘에서는 두 개가 동일하다 그래야 됩니다. 의미를 알겠지? 그다음에 4번에 최종 분할 상환. 이제 최정식은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 장래의 안정적인 소득이 증가되는 소득이 장래에 증가할 것으로 이거는 젊은 계층에게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상환할 원리금도 점진적으로 증가해 가지고 후기로 갈수록 상환할 원리금이 점점 증가해가는 방식이 최정식이죠. 그러니까 젊은 계층에 유리한 방식. 그러니까 5번에 대출 초기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원금 균등을 선택하는 것이 불리하다 그래야지. 왜? 초기에 상환이 부담스러우면 적은 금을 변제해야 되겠죠. 근데 초기에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게 원금 균등이고 적은 금을 변제하는 게 원리금 균등 아닙니까? 그럼 초기에 상환이 부담스럽다면 원리금 균등을 선택해야 되겠지. 적은 금을 변제해야 되니까. 그죠? 원금 균등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70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옳은 거. 자기관리처는 1인당 주식 보유 한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하죠. 근데 구조정치는 제한이 없죠. 1번이 옳은 지문이네. 그죠? 자, 주식 보유 한도는 자기관리 리츠하고 위탁관리 리츠는 1인당 50% 이내입니다. 그지? 1인당 50% 이내에서만 주식 소유가 가능하고 기업 구조조치는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어요. 그지? 한 사람이 100% 모두 주식을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 그 다음에 2번에 리츠는 설립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출자 가능한 게 아니고 설립자본금은 현물출자 불가능. 설립자본금은 현물출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설립자본금이 자기관리처는 얼마? 70억은 최저자본금이라고. 설립자본금이 아니고
설립 자본금하고 최저 자본금은 달라요. 설립 시에 확보하는 자본금, 그게 설립 자본금인데 자기관리처는 5억, 위탁관리 구조조치는 3억이죠. 그 금액은 절대 현물 투자가 안 돼. 현물 투자 자체가 불가능이고, 이제 설립 후 확보하는 최저 자본금이 있단 말이에요. 최저 자본금. 그게 자기관리처는 70억이고 위탁관리 구조조치는 50억 이상 아닙니까? 그 70억이나 50억 최저 자본금은 현물 투자가 100% 다 가능합니다. 근데 설립 자본금은 현물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0%가 아니고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리츠는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경우 총 자산의 몇 프로네? 30% 내에서만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주 쪽에 특별 기를 거쳐야 총 자산의 30% 이내죠. 왜냐? 봐라. 리츠가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완성된 부동산에 이미 7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70%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그럼 70%를 부동산에 투자하면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30%를 넘을 수가 없지. 그래서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관리 리츠는 수익의 90%가 아니고 50% 이상을 배당하면 되죠. 올해 연말까지만. 그제? 원래 리츠는 모두 다 수익을 90% 배당해야 돼요. 근데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가 면제돼 안 돼? 5번에.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죠. 법인세가 면제가 안 되니까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법인세 내면. 그래서 설립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설립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수익을 50% 이상만 배당하면 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인가후 6개월 내에 자본금이 70억 이상이 돼야 되죠. 50억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관리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러나 위탁관리와 구조조치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71번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기관리 및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관리에서 위탁하여야 한다. 위탁을 하는 것은 자기관리가 아니고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관리 리츠는 실제 회사잖아요. 실제 회사. 이거는 실제 회사고 위탁관리 리츠하고 기업 구조적 리츠. 요거는 뭐야? 명목 회사란 말이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종이로만 만들어진 회사니까 상근 임직원도 없고 직원도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를 볼 수자사 그 전문가가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업무를 위탁해. 자기관리 말고 이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치는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관리에서는 실제 회사니까 회사 내에 상근 전문가가 있어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관리처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 위탁관리와 구조조치는 업무를 반드시 위탁해야 돼. 그죠? 어디에? 자산관리회사. 요 회사 이름도 알아야 돼요. 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업무를 위탁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업무를 위탁받는 회사 이름이 자산관리회사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치는 업무를 위탁하죠. 그리고 두 번째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자본금은 3억 이상이죠. 그리고 등록 후 6개월 내에 50억 원을 모집해야 된다. 그죠? 자기관리 리츠는 5억 이상이고 70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치는 3억 이상 50억 이상. 세 번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제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실제형 회사는 자기관리 리츠밖에 없어요. 이것만 실제형이고 그리고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치는 명목형이잖아.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 종이로만 만들어진 서류상 회사입니다. 자기관리 리츠만 실제형 회사죠. 그리고 네 번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라 상근 임원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자기관리 리츠야. 자기관리 리츠만 실제 회사이기 때문에 상근 임직원도 줄 수 있고 지점도 줄 수 있지. 근데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치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게 무슨 뭐 상근 직원이 어디 있고 지점을 설치해 놓고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서류를 조작하는 거니까. 격리히 투명해질 수가 없죠. 절대 본점의 지점도 설치할 수가 없고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 임원도 둘 수가 없어요. 자기관리 리츠인 실제 회사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5번이 맞겠죠. 위탁관리 리츠는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없죠. 왜? 직원이 없어. 직원이 없는데 뭐 직원이 준수할 뭐 그 내부 통제 기준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상근 임직원이 있는 자기관리 리츠는 내부 통제 기준이 있어야 돼. 그죠? 그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 기업체에서 근무하다 보면 회사 내에 직원이 준수할
규칙이 있죠. 그걸 사규로 하지 않습니까? 사규. 그죠? 그게 바로 내부 통제 기준이라. 그거는 직원이 있을 때 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위탁 관련 구조조치는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죠.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72번에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 자체의 현금 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다고 그죠?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담는데 이 수익성이 바로 뭔데? 사업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그게 수익이지 뭐. 참.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놨더만 거기에 수익성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꼽혀가지고 틀렸다 하더라고. 젠장. 아이고 자식들아. 그 현금 흐름인 게 바로 수익성을 뜻한다. 1번은 전혀 하자가 없다. 이놈들아. 이게 이제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도 맞고요. 그 수익성을 다른 말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바로 그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죠. 들어오는 돈. 그게 이제 통행 수입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가지고 그 민간 고속도로를 5천을 주고 한 개 확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돈을 갖다 차입하겠죠. 그럼 거기서 들어온 돈이 바로 통행료란 말이에요. 통행료. 그게 현금을 흐르면서 그게 수익이죠. 그게 바로 담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소구 또는 제한 소구 방식이니까 상환 의무가 제한된다. 이게 이제 사업주가 누리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비소구 금융.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사업주한테는 손을 구해서는 돈 내놔라 못한다고. 이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은 이 돈을 빌리면 원래는 빌린 돈이 부채로 기록이 돼야 돼. 근데 금융기관하고 사업주 사이에 채무관계가 성립을 안 해요. 사업주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업주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빌린 돈이 사업주의 대체자비의 부채가 아니고 자산으로 기록된단 말이에요. 자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산 규모가 장부상으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신용도 향상됐고 은행에서 돈을 훨씬 많이 빌려올 수 있죠. 그게 채무 수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 말이야. 그걸 바로 뭐라 그래? 장부의 효과, 부의 금융 효과라고 합니다. 3번에 있잖아요. 부의 금융에 의해 채무 수익력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이게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건 누가 누린다? 사업주가 누리는 장점이라고 금융기관이 누리는 장점이 아니고 사업주가 대체자 옆에 부채가 아니고 자산으로 기록되니까 부의 금융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금융기관은 이런 장점이 나타날 수가 없죠. 이게 작년에도 이걸 틀리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답으로 제시를 했고요. 계속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자주 잡으로 등장하는 게 3번 지문입니다. 이거는 부의 금융 효과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사업주가 누리는 장점이다. 아주 중요해요. 그럼 나머지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읽어보시고 73번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럼 대출 기간은 뭐가 유리할까? 변동금리를 적용해야만 금리를 따라 인쇄해서 이자를 더 받아내겠지. 인플레가 발생하면 합계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을 오잖아요. 그걸 보상받으려면 금융기관은 당연히 변동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자율이 뭐가 더 높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다. 당연히 금리가 높죠. 고정금리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금리를 책정해야 되니까 고정금리가 높게 책정되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장 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잖아요. 시장금리가. 그죠? 자, 차입자가 고정금리로 연 5% 대출을 받았어. 근데 시장 이자율이 3%까지 하락했단 말이야. 그럼 비싼 5% 이자를 주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3%를 빌려서 미리 비싼 5%를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은 언제나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 발생하는 거야. 상승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3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그리고 4번에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를 변동시킬 수 있죠. 그러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합쳐가지고 금리가 책정되는 게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가상금리가 당연히 고려되어 있죠. 여기서 기준금리를 지표라고 하고요. 가상금리를 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인 지표와 마진인 가상금리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표와 마진으로. 가상금리 자체가 금융기관이 받는 그 마진입니다. 마진, 수익. 그리고 5번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시장 이자율 상승 시 이자율 조정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간은 유리하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이자율을 이제 조정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금융기관은 조정기가 짧아야 조정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상폭이 커지니까 유리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대출자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불리한 게 아니라. 74번은 아까 풀어드릴 때 75번 요 문제도 어려워요. 어렵고 잘 봐두셔야 돼. 답은 몇 번이 옳지 않은 게 몇 번이에요? 3번이 틀렸습니다. 뭐 중구난방이구나, 그지? 자, 1번에 MPTS는 지분을 나타내는 정권, 지분 정권이죠. 그리고 유동화 기간의 부채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MBS에는 MPTS, MBB, MPTB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요 MPTB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CMO예요. 근데 S가 붙은 MPTS는 시큐리티스니까 이건 지분 형태로 발행되는 정권이죠. 지분형입니다. 그러면 MBB는 본드니까 이거는 채권형으로 발행되는 정권입니다. 채권형 MBS고 MPTB하고 CMO는 이 지분 채권 두 가지를 합쳐둔 거야. MPTS와 MBB 두 개를. 그러니까 지분형이다 채권이다 그래도 안 돼. 두 개를 합친 거니까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지분과 채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친 거니까. 이거부터 먼저 구분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이건 뒤에 나오는구나. 뒤에 가면 또 나와 이게. 자, 그 다음에 요 MPTS는 T자만 있죠. B가 없지. B가 없으니까 투자자에게 다 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원리금 수취권을 전부 다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투자자가 다 이전해버리는 거야. MBB는 B만 두 개가 발행자가 둘 다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든 원리금 수취권이든 전부 누가 발행기관이 다 보유를 해. 그지? MPTB하고 CM은 이제 두 개가 똑같은데 구조가 T 하나 B 하나니까 투자자 하나 발행기관 하나 나눠 갖는 거지. 저당권을 누가 가지는 거야?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갖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거야. 또 MPTB는 또 원리금 수취권을 저당기관이 보유하고 저당권을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또 저당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이게 바뀌면 안 돼. 왜 바뀌면 안 되느냐면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그랬죠?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야. 근데 MBS 중에서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기관이 가져오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발행기관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는 유일하게 MBB 딱 한 개밖에 없다니까. 그럼 요것도 발행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죠. 그지? 왜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해?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그래야지. 또 저당권은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발행자가 원리금 수익을 가지면 발행자가 위험을 부담할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건 요 한 개밖에 없겠죠? 아닙니다. 모든 위험은 전부 투자자에게 다 넘겨요. MBS는. 근데 MBB 요거 한 개만. MBS는 세 가지가 전부 투자자에게 위험을 다 떠넘겨버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발행기관이 위험을 감수하는 건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건 원리금 수익을 발행기관이 가지는 게 MBB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발행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다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투자에게 넘기는 거 이게 바뀌면 안 돼. 또 B 하나, T 하나 하고 또 맞다 그러지 말고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익을 투자에게 넘기는 거다. 근데 저당권을 넘긴다는 거는 뭐냐? 저당권을 투자에게 이전한다는 거는 금융기관이 차입적에 대출해주고 돈 받을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그게 바로 저당권이 금융기관이 대출해주고 확보하는 자산입니다. 자산. 그걸 투자에게 넘겨버렸죠. 그럼 요 MPTS는 자산을 투자에게 매각한 거란 말이에요. 저당권을 투자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발행 형식이 자산 매각 방식으로 발행을 하는 거야. 자산을 투자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자산 매각 방식으로 발행을 하는데 요 세 가지는 저당권을 발행자가 다 보유하죠. 저당권은 발행자가 다 가지고 있잖아. 그치? 자산은 매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MBB 이런 걸 발행해서 투자에게 팔았지. 그리고 현금을 확보했잖아. 그죠? 그럼 발행해서 투자한테 판 만큼 부채가 되는 거야. 금리에 갚아야 될 부채.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그죠? 발행 형식이 뭐냐? 부채 계상 방식이 되는 겁니다. 부채로 기록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채로 기록되는 거, 유동화 기간의 부채로 표기가 되는 거는 MPTS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채로 기록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자산을 매각해 버린 거니까. 그래서 1번은 전혀 하자가 없어요. 물론 어렵지만 이 지분이 이런 거다 하는 걸 좀 느껴봐. 그럼 2번에 CMO는 동일한 저당 풀에서 상한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정권을 발행할 수 있죠. 한 개의 저당권 묶음에서 그죠? 3년 만기, 그다음에 이율 4%짜리도 있고요. 10년 만기, 이율
2.8%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20년 만기 이율 3.2%짜리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래서 여러 종류의 채권을 한꺼번에 반환하니까 CMO를 다계층 채권 이렇게 반환한 거죠. 그죠? 다양한 여러 증권. 요 말이 이제 여러 종류의 채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CMO를 다계층 채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틀렸는데 이것도 내가 수업 중에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가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ABCP가 있어요. ABS는 Asset Backed Securities가 이건 뭐야? 증권이죠. 뭘 담보로 발행하는 거? 에셋, 자산이지. 그러니까 자산을 백더 담보로 발행하는 시큐리티스 증권. 그래서 이걸 자산 담보 증권이라 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ABCP는 에셋 백더 커머셜 페이퍼다.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음이에요. 기업음 CP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자산담보부 기업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장기 자금 조달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장기 자금 조달이 보통 이제 10년 이상의 장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게 증권이죠. 근데 음은 이건 단기 자금 조달이 목적이란 말이야. 음을 발행하면서 뭐 1년 후에 돈 줄게 갖고 음 발행해서 그 파는 거 봤습니까? 보통 이거는요. 뭐 기간이 보통 뭐 길어봐야 한 달이고 그죠? 안 그러면 일주일이고 3일이고 막 그렇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저 3번 지문에 ABCP는 ABS에 비해 만기가 짧다 그래야지. ABS가 만기는 보통 10년 이상이고 ABCP는 만기가 1년 이내입니다. 그 6개월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음은 단기 자금 조달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ABS는 증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모 방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죠? 투자를 공모하죠. 근데 ABCP는 기업에서 사채 발행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모 방식이 되는 거야. 음은 공모 방식이 아니고 사모 방식으로 발행이 되고 ABS가 이제 공모 방식으로 발행이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려 있고요. 정반대가 됩니다. 지금 ABS는 ABCP에 비해 이렇게 고치면 옳은 질문이 되겠죠. 4번에 MPTS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회수되면 MPTS의 원리금으로 그대로 이제 지급을 한단 말이야. 투자한테. 그래서 유동화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저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자금관리 필요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봐라. MPTS하고 MPTB하고 CMO 요 세 가지는 말이야. 자, 차입자. 원래 이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금융기관이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설정한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묶음을 만들어서 그 저당 풀을 딱 넘겨주면 그걸 담보로 MBS라는 증권을 보내서 투자한테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요 MPTS하고 MPTB, CMO는 원리금 수익금을 누가 가집니까? 금융기관이, 발행자인 금융기관이 가집니까? 투자자에게 넘겨줍니까? 원리금 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잖아. 원리금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줘버렸죠. 그러면 차입자는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렸으니까 차입자가 금융기관에다 원리금을 갖다 내겠죠. 원리금을 매월 납부한단 말이에요. 매월. 원리금을 납부하면 매달 받는 원리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원리금 수익을 투자가 다 줬으니까 원리금 수익을. 그지? 그러니까 거기 4번이면 뭐라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회수되었다. 이 말이 뭐야? 차입자가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낸다는 뜻이죠. 그럼 그 원리금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달해 준단 말이야. MPTS의 원리금으로 그대로 지급한단 말이야. 투자자에게. 알았어요? 그럼 요거 이제 요 원리금이 회수되면 그대로 그걸 주니까 차입자가 지급하면 그걸 받아주니까 자금관리를 할 필요 자체가 없죠. 근데 MBB는 안 그래. MBB는 요 금융기관이 이 발행자가 원리금 수익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지? 원리금 수익금을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는 게 MBB 아닙니까? 그지? 그럼 MBB는 차입자가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그게 투자자에게 전달이 안 되죠. 투자자가 요 원리금을 안 주고 다른 이자를 지급하는 거야. 요 나머지 요 세 가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차입자가 지불하는 원가 이자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다 줍니다. 근데 MBB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에요. 차입자는 원리금을 매달 납부하겠죠. 그럼 그건 받아서 다른 차입자에게 예금한 거와 똑같이 다른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써. 금융기관이.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단 말이야. 그게 MBB거든. 그럼 5번에 MBB는 주택 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어요. 차입자가 돈을 안 갚았단 말이야. 그죠? 돈을 안 갚아도 그 돈으로 금융기관이 투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차입자가 지불하는 원리금을 투자해 주는 게 아니잖아. 원래 요거하고 다른 요 원리금은 받아서 자기가 써요. 다른 그 수요자에게 대출로 통해서 지급을 하고요. 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을 해서 원리금을 안 갚더라도 원리금을 발행자가 그 투자자에게 그대로 지급해 줘야지. MBB를 발행해갖고 팔아먹었으니까. 그죠? 이 차입자가 지불하는 원리금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차입자가 지불하는 원리금은 금융위에 받아서 그대로 쓴다고. 썼는데 MBB를 발행했으니까 이자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리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이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원금하고 이자는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금융위에 발행을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5번도 전혀 하자가 없죠. 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이 푼 문제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역시 이것도 이 올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4월에 출제된 기출 문제라.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뭐 금융 같은 출제 요인이기 때문에 그죠?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온다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지문이 또 등장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죠. 어디가 왜 틀리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특히 그 75번뿐만이 아니고 68번, 이 68번하고 75번 잘 봐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이제 처음 딱 시험에 등장하면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백선에서도 보고 가면 본 기억이라도 나니까 푸근하지만 시험자에서 이런 말 탁 나오면 가치 상승 공룡 대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게 너무 그냥 띵한 거지. 요 때부터 이제 눈이 딱 깜깜해서 그냥 머리가 띵하고 그냥 막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중에 지문이 한 개라도 생소한 지문이 만약에 시험에 등장하면 그죠? 이러면 그래도 눈요기를 하고 알고 있는 지문이 나왔으니까 푸근하겠지. 당황이라도 안 한단 말이야.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게 이제 학습의 효과예요. 어쩔 수 없이 봐둬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에 저당시의 구조. 주택자금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이게 이제 원래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하고 2차 저당시장이 있죠. 그럼 수요자, 요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와서 저당권 수자하고 대출을 받잖아. 그죠? 요 시장을 무슨 시장? 1차 저당시장을 하죠. 그 1차 저당시장이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처음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시장이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시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시장이나 1차 저당시장이 같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1차에서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지. 그럼 요 설정된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저당권 묶음, 저당풀을 만들어 가서 그걸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중개기관에 제공을 하죠.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저당풀을 담보로 금융기관도 유동화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잖아. 그런데 이제 이 주택금융공사도 돈이 없으니까 자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금융위에서 넘겨받은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한테 팔아요. 그때 발행하는 증권이 바로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MBS잖아요. 그지? 이걸 팔아서 투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죠. 그래서 요게 금융기관, 그 다음에 유동화기관, 투자자 사이에 주택 자금을 대출기관 쪽으로 공급해 주는 요 시장을 2차 저당시를 하죠. 그러니까 2번 지문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유동화기관, 투자자 요들 사이에 주택 저당 채권이 MBS라는 증권으로 만들어지고, 그죠? 이걸 또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2차 시장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2차 저당시장은 MBS라는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한테 매각해서 이 대출기관 쪽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1차 저당시장은 주택담보대출시장, 2차 저당시장을 다른 말로 주택자금 공급시장. 1번, 2번은 다 오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그러면 이 설정된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직접 바로 매각을 해요. 매각하게 돼서 현금을 확보하고 또 MBS라는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또 현금을 조성하잖아. 그지? 그럼 현금이 조성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는 아주 유용한 대안이 바로 저당 유동화 제도죠. 그래서 4번에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증대되어서 현금이 많이 확보됐죠. 그럼 소비자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잖아. 현금 부유비 증가했으니까. 그죠?
그게 4번 지문이네. 그 다음에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두 개의 시장이 있는데 저당시장이 활성화되고 유동화가 이루어지면 1차 저당시장에서 정하는 금리가 더 높아야 되죠. 근데 1차 저당시장에서 정하는 금리가 5번 지문에 보면 주택 대출 금리란 말이야. 그리고 2차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가 MBS 액민금리죠. 주택 저당증권 액민금리. 이게 2차 시장 금리인데 중에 뭐가 높아야 돼? 주택 대출 금리. 이게 1차 금리니까 이게 더 높아야 되지. 그래야 유동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는 거 알겠죠? 77번에 이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증권이 바로 MBS하고 ABS 두 개입니다. 근데 MBS는 2번에 있는 MBS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확보한 저당권이 있잖아. 그죠? 요 주택 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저당권이 있잖아. 주택 저당 채권. 이걸 유동화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겨주면 주택금융공사가 이걸 양수해서 이걸 기초로 발행한 증권이 MBS라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에 ABS는 뭐야? A, 에셋,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받는 증권이죠. 그러니까 1번에 ABS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뭐 매출채권이나 저당채권 같은 모든 자산, 이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 바로 ABS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담보증권이라는 거고요.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니까 MBS는 주택 저당증권이라는 거지. 3번에 다계정 채권은 저당채권 종매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이 나눠진 각 그룹을 트렌치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보통 트렌치가 4개나 5개로 구성되는데 이 각 트렌치별로 전부 다 다른 이자를 정한다. 상이한 이자를 정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리고 원금 지급 순서가 다 다르죠. 1순위 트렌치가 등급이 가장 높으니까 1순위 트렌치에서 원리금이 다 지급되면 비로소 2순위 트렌치에서 원금 지급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원금이 순차적으로 계층별로 지급되는 거지. 그래서 다계층 채권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자가 없네. 그 다음에 4번에 모저당 채권의 만기가 10년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증권의 만기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지멋대로야. 무슨 말이야? 이거라. 봐, 모저당이 그죠? 차입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저당권이죠. 차입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 10년 만기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이게 만기가 10년이죠. 근데 이게 전부 10년짜리만 모아서 MBS를 발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10년 만기일 수도 있고 5년 만기도 있고 20년 만기도 있고 뭐 30년 만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목건을 만들었지. 그래서 그걸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 MBS죠. 그 모저당의 만기가 10년이지만 MBS는 5년 만기로 발행할 수도 있고 30년을 만기로 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기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지? 저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만든 증권이니까 이 모저당의 저 만기하고 MBS의 만기는 당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전혀 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5번이 틀렸는데요. 이 지문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될 지문이죠. 어디서 안 봤습니까? 우리 8월 달에 테마 특강할 때 테마 특강 자료에 다 들어있었다. 뭐 보면 뭐 하겠노. 그죠? 기억이 없는데. 주택 저당증권 MBS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시킨 게 아니죠. 뭘 증권화시킨 거고? 주택 저당을 증권화시켰단 말이야.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그걸 증권화시킨 상품이 MBS 아닙니까? 주택 저당을 증권화시킨 거네. 그지? 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이걸 증권화시킨 게 MBS지. 그리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증권화시킨 게 뭐? ABS. ABS는 자산을 증권화시킨 상품이고 MBS는 주택 저당을 증권화시킨 상품이라. 그럼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시킨 상품. 그거는 신디케이터하고 리처입니다. 리처. 리처와 신디케이터가 지분 금융을 대표하는 증권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시켰다 이 말이야. 아니?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시킨 대표적인 상품은 리처와 신디케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 5번이 틀렸네요. 78번에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저당 이체증권 MPTS죠. MPTS는 모기지 소유권과 원림 수익권을 모두 투자에게 일전한다. 그렇다. 1번이 맞죠. 여기에 모기지 소유권이라는 게 뭐고? 이게 저당권이라.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익권을 다 투자에게 줘버리는 게 MPTS 아닙니까? 이거 1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에 MPTB는 모기지 소유권, 저당권은 투자에게 넘기고 원리금 수익권을 발행자가 보유한다. 저당권을 넘기고 원리금 수익권을 발행자가 갖는 거는 뭐죠? 음서 이런 거는 이건 없고 MPTB는 모기지 소유권은 발행자가 보유해요. 저당권은 요거 MPTB는 저당권 모기지 소유권은 발행자가 보유한다고. 그리고 원리금 수익권을 투자에게 넘겨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된다니까. 반대가 되면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발행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뜻이 되니까 큰일 나요. 반대가 되면. 그러니까 모기지 소유권,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보유, 원리금 수익권을 투자에게 넘기니까 MPTV나 CMO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MPB는 조기상환위험과 채무불이행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발행자가 다 부담하죠. 왜? B만 2개 나와 있잖아. 그럼 발행자가 다 갖는 거 아니야, 그지? 저당권도 발행자가, 원림수도 발행자가 하니까 발행자가 뭐 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도 지가 다 부담하는 거지, 발행자가. 그다음에 CMO는 지분형 증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요게 이제 이것도 틀렸지. 왜? 보라고 이게 지분형으로만 구성된 거 아니고 CM하고 MPTV는 요 두 개를 합친 거라 그랬지. 혼합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개로 구성된다 그래야지. 지분형으로만 구성되는 거고 채권형,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로 구성된 혼합형 증권입니다. CM하고 MPTV는. 그다음에 5번에 상업용 저당증권은 반드시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하여만 발행된다. 아닙니다. 이제 자 원래 요 MBS는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죠. 근데 MBS 앞에 C자가 붙었다. C가 뭐야? 커머셜. 이게 상업용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을 모아서 만들어낸 증권이 뭡니까? 그게 MBS라고. MBS. 주택 저당을 모기지가 뭐고 주택 저당이잖아.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받는 증권이니까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을 모아서 만든 증권이 MBS네. 근데 그럼 CMBS는 뭐야?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상가를 담보로 정하고 거기에 저당권을 쓰자고 돈 빌릴 수 있잖아요. 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정하고 거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증권. 그게 CMBS라고. 상업용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한 증권. 그러니까 상업용에 설정된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 CMBS예요. 그럼 용어는 알았지? 근데 MBS든 CMBS든 한국주택금융공사만 발행을 합니까? MBS를. SPC를 통해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 유동화 기관이 원래는 발행을 하죠. 근데 이걸 통해서 발행하면 금융기관이 유동화 중개기관에게 이걸 발행해가지고 현금을 조달하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비용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요. 서류상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야. SPC라는 특수 목적에서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거치지 않고 이 SPC를 통해서 직접 발행해서 바로 투자자에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한단 말이야. 그럼 비용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럼 MBS는 유동화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만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기관도 직접 발행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MBS는 반드시 유동화 기관을 통해서만 발행된다. 그러면 안 되지.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발행된다 이 말입니다. MBS를 발행하는 발행자는 공적 유동화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또 금융기관 다 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금융론이고요. 79번부터는 금융론은 한 5개 정도가 예상되는데 참 요 MBS나 ABS 뭐 이런 거 문제 내고 막 이러면 어렵고 또 원금융이나 원리용균등방식에서 뭐 거치기간까지 인이염리 해가지고 상환할 금액을 구하라 하면 괴롭죠. 그죠? 그 실제 구하겠습니까? 못 가겠죠. 이제 금융론 5개 예상하고 79번부터가 이제 개발, 관리, 마케팅 이론인데요. 개발론에서 3개 정도 올해 보통 개발론은 2문제에서 4문제 사이로 나와요. 근데 올해 예상되는 3개 정도. 관리론이 1개, 마케팅 하나. 이렇게 해서 요 전체 파트에서 5개 정도가 예상되지 않겠나 싶어요. 요 79번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개발사업의 연장, 이자율의 인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을 비용위험이라 하는 거죠. 이 비용위험은 바로 개발 기간 중 비용이 상쇄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야. 자, 부동산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은 3가지가 있죠.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문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공사법적인 측면에서 그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공사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불허가 처분을 받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위험. 이런 게 무슨 위험? 법적 위험이다 말이야. 그다음에 시장 위험은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시장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변화되면 개발업체에도 위험이 초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발 전에는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가 수요가 감소해 버렸다.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미분양이 발생한다. 미분양, 수요 감소, 미분양. 이 시장상에서 이야기되는 거죠. 그 미분양이 생기면 또 분양가를 인하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럼 분양가가 하락하겠죠. 그럼 또 손실이 오지. 그리고 또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가한다. 이런 게 다 시장상에서 이야기되는 위험이죠. 금융정책이 변해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것도 시장 상황이 변한 거죠. 이게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개발업체에게 수반될 수 있는 위험.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이야기되는 위험이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은 개발 기간 중에 비용이 상승해서 이야기되는 위험입니다. 비용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장기화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되면 비용이 증가하겠죠. 또 이자율이 인상돼도 역시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것 아니야?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 이건 비용 위험이죠. 그럼 이자율의 인상은 비용 위험도 될 수 있고 시장 위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상에서 이야기되는 위험이니까. 그 다음에 그 1번은 전혀 하자가 없죠. 그 다음에 2번에 개발 부동산의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에 비해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아니에요. 위험을 줄이려면 선분양 제도를 시행해야 되겠죠. 그죠? 개발업체가 부담하는 위험은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시장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고 자금 조달이 쉬워야만 위험이 주는 것 아니야. 근데 선분양을 해야 미리 완공 전에 주택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분양이 후분양에 비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고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이 뭡니까? 자, 투자 후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그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할 때 실제 수익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게 민감도 분석인데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개발 사업에서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겠습니까? 그게 택지 구입비라든가 개발 기간이라든가 그죠? 거기 변수가 토지 구입비, 개발 기간, 분양가 이런 것들이 다 수익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지? 전혀 하자가 없죠. 이것도. 리얼에 수익수가 1보다 크면은 순행가는 당연히 0보다 큰 거죠. 순행가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유입의 행가하고 유출 행가 중에 뭐가 크다? 유입의 행가가 더 큰 거죠. 그럼 수익수에서도 분자 있는 유입의 행가가 더 크면 당연히 수익수가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순행가가 0보다 크다. 순행가가 0보다 크면은 이게 유입의 현재 가치가 유출의 현재 가치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유입의 현가가 유출의 현가보다 크니까 이건 또 무슨 말? 흑자가 예상되는 경우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럼 순행가가 0보다 크면은 유입이 유출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수익성 지수도 분자의 유입이 현가가 있으니까 수익수도 무조건 1보다 커야지. 분자가 크니까. 그러면 유입이 더 크면 흑자가 예상되는 거니까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보다 더 크니까 흑자다. 그래서 내부 수익도 반드시 조금보다 커지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망고의 진리야. 순행가가 0보다 크면 수익수는 무조건 1보다 크고 내부 수도 반드시 요거보다 커집니다. 요거 수익보다 뭐 내부 수익이 적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리얼도 맞죠. 위험의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정년 토지 소유의 개발 이익이 기속될 가능성이 크고 토지 소유의 재정착이 쉬운 편이다. 이거는 이제 반대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이렇게 고쳐야죠. 환지 방식은 사업이 종료되면 개발된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이죠. 그 원 소유자가 개발된 토지를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다시 정착할 수 있단 말이야. 자기 토지에. 그리고 이제 개발 이익을 개발 전에는 지가가 싼 수익인데 개발해가지고 지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돌려주잖아요. 토지 소유에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에게 기속되죠. 근데 수용 방식은 그럴 수가 없지. 보상금만 받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해버리죠. 그럼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내 땅이 아니야. 이미 토지 소유잖아. 그러니까 개발 이익도 누구에게 다 가는 거야. 지가가 상승한 이익은. 시행자에게 다 가는 거지. 토지 소유에게 기속될 확률이 전혀 없는 것 아니야. 그리고 토지 소유가 다시 정착할 수가 없죠. 소유권을 상실하고 지 땅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요. 정착할 수가 없죠. 이거는 환지 방식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티귿하고 리얼 세 개가 되겠죠. 하여튼 답은 세 개입니다. 뭐 기억, 니은, 티귿 세 개를 찍었다면 어쨌든 답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80번에 개발 사업에 대한 쓸모로 틀린 거. 최대 가격 보존 계약을 체결하면 비용 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비용 이익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최대 가격 보존 계약.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서 매수인을 미리 확보해서 선분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죠. 내가 얘기하면 기억이 새록새록 나지? 됐어. 그럼 1번은 맞지? 그럼 2번에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은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요. 순행가가 0보다 크고 내부 순위율이 요것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근데 개발업자가 모두 투자를 하고 사업안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투자자마다 개발업자마다 요구 순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된 결과가 투자자는 결정이 내려진다고 모든 개발업자가 그걸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개발업자마다 요구 순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번도 전혀 하자가 없는 지문입니다. 요것도 지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시험에. 그다음에 3번에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은 다른 거죠. 시장 분석이 수요 공급을 파악해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내가 공급하는 게 얼마나 매매 임대될 것인가, 매매 임대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번도 맞죠? 4번에 개발 사업의 매도자가 초기에 매수자를 확보한다. 이게 바로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죠. 초기에 매도하면 매도 시점부터는 매수인에게 위험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시장 위험은 최소화가 됐어. 다만 이제 단점이 있죠. 봐라. 그 개발이 진척도가 높아서 완공률이 100%에 가까워 갈수록 위험은 진척 초기 단계에서는 위험이 가장 높고 완공이 100%에 가까이 가 위험이 점점 줄겠죠. 그러니까 위험은 초기가 높아. 근데 개발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의 가치라는 거는 진척도가 없으면 가치가 없죠. 완공이 100%에 가까이 가 사업의 가치가 상승하겠지. 근데 초기가 이렇게 위험이 높으니까 그죠? 이 위험이 높은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가지고 매수를 미리 확보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요때 이제 선분양을 하면 이때부터 완성할 때까지는 매수인에게 위험을 떠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켰죠. 그러니까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서 매수인을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매도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떠넘겼다? 근데 가치가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럼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겠지. 낮은 가격에 매도하니까 이익이 커져 적어져. 이익이 줄죠. 수익이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익 부과율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아니고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감소하는 단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리네. 이런 걸 발견을 못 해가지고 또 뭐 5번 찍고 앉았고 이거 무리야. 아니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건축을 하고 싶어요. 땅을 샀단 말이야. 근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감소해서 그럼 10층 건물 지을 줄 알았는데 7층밖에 6층밖에 못 짓는다. 위험이 초래된 거죠. 이게 무슨 위험입니까? 이게 법적 위험이지. 공부적인 측면에서 야기된 위험 아닙니까? 이런 게 법적 위험이지. 그 다음에 이걸 줄이는 방법이 뭐야?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 바로 공법적인 측면이나 사법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 하고 그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전혀 하자가 없죠. 뭐 어디 뭐 심표가 빠졌나 맞춤표가 빠졌나 글자가 틀렸나 지금 5번을 찍어놓고 그랬었노. 개발업자 갑이 직면한 개발사업의 이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공실률 증가, 공사 자재 가격이 급등했거나 또 임대료가 하락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상황의 변동에서 야기되는 위험들입니다. 총 이런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요. 행정 인허가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 법적 위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법적인 측면이나 사법적인 측면 때문에 그 인허가를 지적했을 때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바로 법률적 위험이란 말이야. 그리고 시장 상황의 변동 때문에 수요가 감소해서 분양가가 하락하고 공실률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자율이 상승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공실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면 세가 안 나겠지. 그렇게 해서 또 임대료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거 이런 게 다 시장 상황의 변동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죠. 이런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개발업자의 위험은 커지죠. 여기 이제 시장 위험은 높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위험이 아니고 개발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증가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일까요? 비용 위험이거든 원래요. 근데 시장 위험도 높아지고 비용 위험도 높아져요. 기간이 장기화되면 원가 압박을 받죠.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용 위험도 높아졌지.
근데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잖아요. 시장의 변화 가능성도. 그죠? 그럼 시장 위험도 당연히 높아지지. 그러니까 비용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도 맞고 시장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도 맞아요.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면 모든 위험이 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개발 기간은 짧을수록 개발업체에게는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개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건 법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뭔데요?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했죠. 용도 지역 지구가 바로 토지용 규제 아닙니까? 이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이런 위험이 대표적으로 법적 위험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금융 조달 비용의 상승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업체에게 시장 위험을 부담시킨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4번 지문이 이자율이 상승해서 비용이 증가한 거죠. 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도 시장 상황의 변화 때문에 야기되는 위험이죠. 이것도 시장 위험이란 말이야. 그러면 5번에 사무용 빌딩이나 쇼핑센터 건물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군소 임차인 확보 여부에 따라 정박 임차인의 입주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죠. 반대. 정박 임차인을 다른 말로 중요 임차인이라고도 합니다. 군소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계약, 2년 계약하고 단기 계약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5년, 10년 장기 계약을 하는 사람이 미리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군소 임차인을 확보해야 사업의 안정을 가져가면서 임대료의 공실 위험이 줄어들면서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길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정박 임차인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군소 임차인의 입주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이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5번까지 읽어보면은 5번에 문제점이 있고 이게 틀렸다는 걸 느낌상으로 느끼겠죠. 요 정도는 이제 여분 수준에서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야. 1, 2, 3, 4번이 뭐 아무리 그죠? 이게 틀린지 이게 맞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도 명확하게 5번이 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답은 일단 5번에서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수준은 되겠죠, 이제. 82번부터는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칠판 닦고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고요. 앞으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하면 다 끝나지 싶어. 한 타임만 더 하면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까지 하고 갑시다.